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평범한 거리를 자유롭게 걷고 있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에서 원하는 것을 사고 공원 벤치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상이죠. 하지만 저에게 이 평범함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지하 1000m 깊이의 어둠 속에서 곡괭이를 휘두르고 있었으니까요. 북한의 탄광, 그곳은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헤드랜턴 하나에 의존해 하루 12시간씩 석탄을 캐내던 그 시간들, 분진으로 가득한 공기를 마시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갱도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바로 옆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쏟아지는 돌더미, 그 속에는 제 동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돌을 파냈지만 그를 꺼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아니 이렇게 죽다가는 안 되겠다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이곳을 탈출하겠다고. 지하 1000m 어둠에서 벗어나 진짜 하늘을 보겠다고.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탄광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는지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탄광에 가기 전 제 삶이 어땠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함경남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림을 꾸려가셨죠.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북한 체제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했고 주체사상 학습 시간에는 열심히 필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배급은 늘 부족했고 어머니는 장마당에 나가 옥수수나 감자를 구해오셨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제 놈들의 봉쇄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생활총화에 나가셨습니다. 자기 비판과 상호 비판을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드신지 집에 돌아오시면 늘 한숨을 쉬셨죠.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생활총화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는 거다. 묻지 마라.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실까? 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실까? 하지만 그런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졸업 시즌이 되었고 저는 직장 배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대학에 갈 수 있는 성분도 아니었고 군대에 가기엔 건강검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던 해의 봄, 저는 직장 배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단천, 탄광,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단천 탄광에 도착한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트럭에 실려 간 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탄광촌이었습니다. 낡은 합숙소 건물들과 시커먼 석탄 더미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들 얼굴이 검댕으로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눈만 하얗게 빛났습니다. 마른 체구의 구분 등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나이였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20살 초반이었습니다. 탄광이 사람을 얼마나 빨리 늙게 만드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선배 노동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철제 케이지였습니다. 그 안에 20명 가까이 빼곡히 들어찼고 우리는 천천히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0m, 100m, 300m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500m, 800m, 드디어 1000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쏟아져 나온 건 뜨겁고 습한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석탄 냄새. 갱도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헤드랜턴 없이는 앞을 볼 수 없었죠. 천장은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고 사방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금방 젖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하루 12시간씩 일한다. 선배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일할 환경인가? 이건 지옥이 아닌가? 곡괭이를 받아들고 석탄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10분도 안 돼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팔이 떨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분진이 가득한 공기를 마시며 지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도 조국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민을 위한 당, 행복한 노동. 하지만 여기 이 어둠 속에서 무엇이 영광스럽다는 걸까요? 그날 밤 합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제 얼굴도 검댕으로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석탄을 캐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8년 동안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형편없는 아침 식사, 그리고 지하 1000m로 내려가 12시간 석탄을 캐는 일. 저녁이 되면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습니다. 심폐증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간 형, 갱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반신불수가 된 동생. 하지만 보상은 없었습니다. 영웅적 노동이라는 칭호 하나가 전부였죠. 그 와중에도 저는 견뎠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여동생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내는 편지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2018년 가을,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따라 갱도 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천장에서 작은 돌들이 자주 떨어졌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업반장이 점검을 했지만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일했습니다. 할당량을 채워야 했으니까요.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천둥 같은 굉음이 들렸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에서 20m쯤 떨어진 갱도였습니다. 순식간에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거대한 돌더미가 갱도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먼지가 사방으로 퍼져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철호다. 철호가 저기 있었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박철호. 저와 같은 해에 입갱한 동료였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죠. 우리는 미친 듯이 돌을 파냈습니다. 맨손으로, 곡괭이로. 손톱이 다 벗겨지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시간 만에 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그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은 저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합숙소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철호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에게는 7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다 죽느니 차라리 탈출하다 죽는 게 낫겠다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북한을 떠나기로. 죽을 각오를 하고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 후 석 달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탄광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았고 회령 쪽에서 온 동료에게서 국경 정보를 얻었습니다. 두만강은 가을이 좋다. 수위가 낮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보초들의 교대 시간, 순찰 간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2018년 10월 어느 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탄광을 빠져나오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밤 근무조가 아닌 사람들은 합숙소에서 감시를 받지 않았거든요. 저는 가방 하나만 메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8년을 보낸 탄광촌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검열이 두려웠지만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탄광 노동자들은 여행증 검사가 비교적 느슨했습니다. 어차피 도망갈 곳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회령에서 만난 안내인은 50대 여자였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강변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1명과 나이 든 남자. 11시. 우리는 철조망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그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100m쯤 걸었을까. 갑자기 안내인이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초병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초병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지금이다. 안내인의 신호에 우리는 철조망 틈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물줄기. 생각보다 얕아 보였지만 그 강 너머가 중국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0월의 강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갑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설아. 누구냐?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초병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뛰어. 안내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강을 건넜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타탕, 타탕,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죽으림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반대편 강둑을 붙잡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살았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안내인은 우리를 연변 지역의 한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이었죠. 여기서 한 달만 있으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이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이 없는 저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인부들 사이에 섞여서요. 다행히 조선족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북한 사람인 걸 들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마디 말실수가 목숨을 위협할 수 있었으니까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좁은 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6명이 한 방을 썼는데 모두 탈북자였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누가 공안에 신고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같은 방을 쓰던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공안에 잡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제 차례일지도 몰랐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북한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적어도 제 이름이 있었고 숨어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일은 탄광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밖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여름에는 뜨거운 철근을 다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다음 달에 조금만 더 기다려라. 돈을 더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같은 방에 있던 형이 말했습니다. 다른 브로커를 알아봐야 해. 이 사람은 우리를 평생 여기 묶어두려는 거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두만강을 건넌 것처럼 다시 한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그때 새로운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하지만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브로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간다. 거기서 태국으로 간다. 태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다. 간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9년 4월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의 탈북자가 함께였습니다. 버스, 기차,
트럭을 번갈아 타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검문이 두려웠지만 브로커가 길을 잘 알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중국 남부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움직였습니다.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오스 국경 지대의 밀림은 상상 이상으로 험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고 벌레들이 온몸을 물어뜯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글을 걷는 건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중국 공안이, 앞에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이틀 밤을 걸어서 라오스 영토에 들어갔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라오스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태국까지 가려면 더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전 재산을 다 쓴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마을에 갇혀 있었습니다. 브로커와 실랑이를 벌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일행 중 한 명이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연락했습니다. 돈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3일을 더 기다려 돈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메콩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또다시 강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라오스 경찰에게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건넜습니다. 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중국을 떠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지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방콕까지는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태극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직원이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보낸 이틀은 꿈만 같았습니다. 따뜻한 식사, 깨끗한 침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 8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지하 1000m에서 하늘 위만 미터까지. 제 인생이 정말 바뀐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곳이 제가 꿈꾸던 나라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은행 계좌 만들기, 지하철 타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 말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누구를 비판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 정부를 욕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게 너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겁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탄광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퇴근 후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 영화를 봅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제겐 기적입니다. 가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제가 탈북했다는 걸 알고 계실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쉴 권리, 꿈꿀 권리,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탄광에서, 공장에서, 농장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꿈꿀 용기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시길. 그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